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이광재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중에 경제 관련 이슈가 많았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세는 양보했고 상속세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 이후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나오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찰리 커커 총격 사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정환 우리 박사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주식시장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도 사상 그 최고기로 한 번 더 깼고요. 어제 그 기자회견은 여러 가지로 놀라웠습니다. 본인이 직접 실용주의자라고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보시면 어제 말씀하신 게 이 진보나 보수를 완전히 다 건너뛰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재정 건전성은 절대 금액보다 비율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국가 채무를 늘려서라도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 그동안에 이제 보수 언론이 계속 요구해온 재정 건전성, 건전 재정에 대한 그걸 완전히 뛰어넘는 발언이었고요. 또 이 탈원전에 대한 우려도 있었죠.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래도 이제 탈원전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이것도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말씀은 또 완전히 다르게 탈원전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실적이지 않다. 지금 원전을 지어도 뭐 15년 이상 걸릴 거고 지을 때도 없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원전이 아니냐 이념을 다 떠나서 일단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탁 선을 그었고요. 재생에너지 키워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명쾌했죠. 그리고 페이스메이커 이제 북한 관계 관련해서도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철저하게 실용주의자다.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필요하다. 내가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들의 기자회견과 달리 자신만의 언어로 또 그리고 어떤 이 진영이나 이관계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확한 명쾌한 발언들을 하셔가지고요.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심리가 꺾일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식 양도세를 10억에서 50억 이걸 했는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되게 놀라웠던 게 보통 이제 50억을 하느냐 10억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 대주주 주식 양도세는 좀 강화하는 게 추세였고 이쪽에서 비어 있는 걸 이쪽에서 채운다는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양도세는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는데 어제는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논쟁이 있긴 했지만 어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 반드시 50억까지 높여야 될 거라 동의하지 않지만 시장에서 원한다면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 것이고 심리가 꺾일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 없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자신의 원칙과 달리 기본적으로 주가 코스피 5천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정도 희생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그리고 5천을 위해서 이 정도 피할 수 더 놀라운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수 결손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꽤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라면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 정도면 한번 가봐도 되겠다. 국회 논의 맡기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를 좋게 봤어요. 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경제금액 1년에 700조를 쓰는데 2천억, 3천억 큰 돈 같지만은 이 세수 결정은 예상되지만 주식시장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실용적 포인트라고 그렇습니다.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나서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600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수백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세수 감소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2천억에 3천억 원 정도는 감수하고라도 주가를 끌어올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정도로 강력하게 확신을 갖고 주가 부양을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없었고 이거는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걸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주식을 올리면 결국 이제 기업으로 돈이 들어가고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것이겠죠. 물론 이제 이게 펀더멘털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첨단 산업이나 뭐 AI 등을 육성시켜 가지고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게 또 그 구상에 깔려 있죠. 예. 그다음에 재정 문제에 대해서 재밌는 표현을 쓰셨는데 맹물을 마시면서 일 못하면 죽는다. 네. 이런 말씀인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언어잖아요. 누가 써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또 이렇게 뭐 본질을 관통하는 그런 이제 표현인데 지금 이제 재정 건전성 우려가 나오니까 정부가 돈이 없다. 그리고 계속 세수를 확보해야 되고 뭐 비용을 줄여야 된다. 그건 당연히 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이제
이번에 소비 쿠폰 오늘 또 2차 나왔죠. 돈을 쓰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채비율을 좀 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맹물 마시면서 일하면 죽는다라는 게 배가 고파 일을 못 할 정도라면 외상을 얻어서라도 밥을 먹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빚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대 정권에서 빚을 낸다는 건 굉장히 금기시되는 용어였잖아요. 채무를 늘리면 안 되고 채무 늘리면 뭐 프랑스처럼 되고 뭐 남유로처럼 뭐 이렇게 경제가 파탄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빚을 내야 된다. 일단 먹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것도 사실은 이게 이제 이념을 벗어나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완전히 그걸 떠나서 일단 밥은 먹고 가자라는 오히려 뭐냐 논리로 이런 거라고 우리 네. 현재 재무 현전성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거고 100조 정도 우리가 부채를 발행해도 네. 경제가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는 확실히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밭에 씨를 뿌려야 되면 씨앗을 빌려와서라도 뿌려야 된다. 그래서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그때 이제 뭐 빚을 갚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네. 부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뭐냐 당장 빚이면 사라지는 돈은 아니니까요. 네네. 네. 자, 또 더 재밌는 말씀을 의미 있는 말씀은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는 건 너무 잔인하다. 예. 이것도 사실은 아마 보신 분들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하셨을 텐데요. 일단은 이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된다는 사람들의 지금 집이 18억 원짜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10억 원으로 했는데 이걸 18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18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더라 집값이 18억 원이더라도 상속세를 안 내게 하겠다라는 건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약간 또 이렇게 그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18억 원짜리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뭐 서민이냐 뭐 그런 사람도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8억 원 정도 있는 사람은 세금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까지 다 끌어안아서 너무 잔인하다.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이제 부모님하고 사는데 부모님이 18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네, 돌아가셨어요. 네, 그럼 이게 세금 내고 나면은 아버지가 살던 집에 내가 살지 못한다.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 어제 그 질문을 던진 기자도 이제 아무개 경제신문 기자였고 이게 사실은 조선일보나 경제지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었고 사실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진보 성향 신문들은 돈 있으면 뭐 그 상속을 받았으면 세금을 내야지라는 게 기본 이제 어떤 진보의 도구마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이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부분은 사실 거의 보수의 아젠다를 정면 돌파해가지고 어제는 또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말했으니 지켜야 된다. 잊고 있었는데 잘 지적해 주셨다. 바로 근데 도대체 이게 18억이라고 하면 서울로 보면 어느 아파트 정도까지가 18억이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공제 아마 이제 금액이? 공제 기준이니까 이거 기준으로 하면 25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꽤 비싼 아파트까지 이제 다 허용을 하는 거고 기존에 10억 정도면 이제 한 15억 정도.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그러니까 일단 어제 말씀하신 건 강남 부자들을 위한 어떤 약간 이제 혜택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면 이제 일반 서민들은 거의 상관이 없어요. 보통 이제 서울의 강남 상구가 아닌 다른 집들은 보통 10억 기준에 걸리지 않을 텐데 그걸 훨씬 더 풀어준 거죠. 그리고 이게 이념으로 보지 말자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가족이 죽었는데 뭐 그 집을 팔고 나가야 되면 너무 잔인한 일이다라고 굉장히 알기 쉬운 비유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보의 그런 그 도구마를 약간 넘어선 그런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네. 그 18억 공제 금액이면 어디일까? 네. 그러니까 강남, 소초, 청담 중에서 프리미엄 대형 면적은 제외돼요. 네, 그러지 않고 그 노원, 광진, 동작 등 일반적인 중형 아파트까지는 대체로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네. 중산층까지는 우리가 결국 상속세 부분에 상당한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값이 또 많이 올라서 10억 기준이면 걸려 있는 집들이 있을 텐데 이 18억 늘리면 그 집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 예외가 되겠죠. 적어도 저 한 주택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좀 뭔가 과감한 혜택을 그렇습니다. 줬다. 우리 기업 상속세는 또 다른 부분이지만 적어도 집 상속세는 이번에 상당 부분 좀 해결해 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원전 문제인데요.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원전 문제에 대해 정리를 했는데 뭐라고 하셨나요? 일단 원전 짓는데 15년 걸리고 지을 때도 없다. 이거는 그래서 환경 이야기를 안 했어요. 폐기물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냥 짓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당장 AI는 해야 되고 지을 땅도 없다라는 건 그야말로 이분 말씀대로 실용주의적인 접근인 거죠. 원전이 뭐
환경 오염 심하고 폐기물 처리 뭐 장기적인 후손에게 미치고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당장 전력이 필요한데 이 공급받을 수 있는 데는 태양광과 풍력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와 이것도 이 완전히 논쟁을 바꾸는 것, 그 프레임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친환경이냐 아니냐, 지속 가능하냐 아니냐라는 걸 다 떠나서 일단 지금 당장 필요한데 원전 가지고 안 된다. 지금 지어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키워야 된다라고 깔고 인프라 깔고 전력 깔고 당장 태양광과 풍력은 1, 2년이면 되기 때문에 당장 급한 거 빨리 하자. 그러면서 나온 말이 이제 이념 전쟁하지 말고 나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다. 에너지 원전 있는 것도 고쳐 쓰고 그것도 사실 진보에서 되게 싫어하는 영역이거든요. 원전 있는 것도 다 폐쇄하자고 하고 또 문재인 정부는 또 원전 중단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원전 있는 거 고쳐 쓰든지 기한 남았으면 일단 더 쓰자. 새로 짓지는 않더라도 있는 거 잘 쓰자라는 에너지 믹스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뭐가 있나. 당장 저기 필요하면 써야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 에너지의 믹스를 하는 건데 네. 원전이 있으면은 짓던 것은 잘 짓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있는 것은 잘 쓰고, 네. 그다음에 가동 기간이 지난 것은 뭐냐면 고쳐 쓰고, 네. 안전성을 대신 네. 평가한 다음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에 우리가 속도를 내고 네. 또 한편으로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축성 있게 한다는 점은 상당히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저희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이 맨 밑에 파란색이 한국이고요. 전체 에너지 중에 한 3%가 채 안 됩니다. 한국은 여전히 이제 원자력 비중이 높기도 하고 아직 여전히 석탄화력 발전이 높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맨 위에 이탈리아 보시면 이미 벌써 한 20% 가까이 갔고요. 이 가까운 일본만 해도 8%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을 있는 거 쓰더라도 꾸준히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가격이 되게 싸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라는 게 장기적인 기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 아까 잠깐 놓쳤는데 한번 보시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또 올랐잖아요. 3,344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에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이게 찌그러져 있던 주가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난 몇 달 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겁니다. 이걸 이제 풀어준다고 하니까 며칠 전부터 그 기대감을 오르기 시작했고요. 어제 발표가 난 뒤로 오늘 한 번 더 치고 올라갔습니다. 확정적으로 올라가 버렸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펀더멘털은 아직 부족하다. 기업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런 이제 정부 정책만으로도 지금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 1년, 2년이면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먼저 대규모의 이런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는 어제 강정수 박사랑 의논을 했었는데 광주 전남 쪽에 우리가 좀 대규모 해상 풍력이나 이런 단지를 만들어서 빨리 아리백 산업 도시도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도 아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또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라든가 뭐 사회적 타협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세제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주식 문제나 원전 문제나 실용주의의 길을 확실히 간 것 같아요. 어제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깜짝 놀랐던 거는 이 전기차 이야기를 하면서 전기차 예산을 중국 업체들 다 가져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최근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주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또 약간 이제 문재인 정부와 좀 다른 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친환경 그다음에 탈원전 같은 거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에 많은 걸 쏟아부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 좋고 그런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줬는데 그걸 다 시내버스는 다 지금 중국 버스들이거든요. 중국이 가져가면 안 된다. 이걸 산업통상자원부에 나서서 국내 전기업체들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기껏 정부 예산 써가지고 중국 업체를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념도 아니고 게다가 뭐 친환경이나 아니면 뭐 그런 당위적인 주장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 국내 경제 살아나는 방향으로 가보자라는 철저하게 실용주의 기조를 또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눈여겨봤는데 며칠 전에 명동에서 반중 시위하는 부분에서는 그건 표현의 자유가 깽판이다. 그런데 영업을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중국의 관광객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보조금이 대부분 중국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국내 자동차가 그러니까 상당히 균형 잡힌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언론도 문제지만 사실 이제 유튜브라든가 소셜 미디어에서의 그런 아까 혐오 표현들
근데 사실 그게 아직은 이제 그 표현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쉽지 않은데 아마 그런 부분에 이제 언론중재법 말고 정보통신망법에서 그런 이제 혐오 표현이라든가 뭐 악의적인 공격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적정한 제재를 취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 보죠. 그 우리가 이제 그 조지아주 네. 그리고 관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홍역을 앓고 있는데 미국도 문제지만 그 남의 나라 공장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한국 제조업도 당장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미국의 3,500억 달러 지금 아직 투자가 결정 안 돼서 지금 관세도 지금 행정명령이 서명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계속 미국 공장을 짓는 만큼 다 한국 일자리 줄어들 텐데 며칠 전에 허정 그 서강대 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2008년에서 2013년까지 공장을 하나 없애면 하나를 더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중국에 공장을 지으면 중간재를 한국이 지어가지고 서로 이제 그 윈윈하는 구조였는데 미국 공장은 또 다르다는 거죠. 미국 공장을 지으면 완전히 중국은 가까우니까 중간재와 그 이 원자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양쪽이 둘 다 그 매출이 늘어나는데 미국은 아예 공장에 통째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2013년부터 지금 지난달까지 쭉 보시면 제조업 취업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그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제조업 취업자 수가 많을 때는 467만 명에서 지금 430만 명까지, 그러니까 30만 명 가까이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난 한 20개월 가까이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뭔가 다른 변화를 만들지 못하면 한국도 사실은 제조업 공동화가 본격화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그 전문가의 글도 꽤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총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네. 했는데 이걸 무슨 돈으로 2천억 달러를 줄 거냐. 네. 차라리 그 돈 있으면 한국에 투자하지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네. 이 반도체나 이런 그 우리의 네. 육성법 부분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미국이 주는 조건보다 한국의 기업에 주는 조건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해야 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협상력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 한국의 제조업도 키워 나갈 수 있다. 네. 한국 제조업에 대해서 뭔가 부흥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던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조지아주 사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미국 고용을 늘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 제조업 역량이 굉장히 다운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한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간다기보다는 한국의 공장에서 R&D라든가 첨단 산업을 육성을 시키고 미국의 이제 새로운 전진기지 아니면 미국으로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가야 될 텐데 이게 전략을 잘못 세우면 사실 이제 미국이 훨씬 더 비싼 인건비로 만들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한국은 공동화되는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 짓고 훈련시키고 떠나라 이런 걸로 돼서 곤란한 것이죠. 근데 이번에 보면 조지아주 사태 때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이거 그 교통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갑도 안 차고 잘 돌아왔고 심지어 트럼프가 안 가면 안 되겠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안 가면 안 되겠냐까지 한번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들 워낙 그 고통스러우니까 일단 집에 돌아가겠다고 돌아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했고 트럼프는 사실 한국 제조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일본은 약간 굴욕적인 협상을 했지만 한국 다시 한번 딜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3,500달러를 처음에 김영범 실장이 말한 것처럼 에쿼티와 롱과 그다음에 그 이 대여나 그 투자 지원이든 해서 이 3,500달러를 현금으로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이 금융을 일으켜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거라는 걸 아마 협상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천억 달러 부분도 정말 좀 협상에 좀 단호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다음 소식은 미국의 마가의 전도사라고 불리는 찰리 커크랑은 이 네. 총격으로 피살됐는데요. 미국이 굉장히 맞습니다.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이분이 또 지난주에 한국에 왔다 갔어요. 지난주에 한국에 와서 이제 기독교 단체들하고 같이 집회도 하고, 근데 또 이분이 또 그 우리 기억하시죠? 한미 정상회담 때 정상회담 하기 전에 트럼프가 이 트루스 소셜에 한국에서 혁명 또는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좀 이상한 말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아마 그 말을 이 찰리 코크가 트럼프에게 전달해 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난주에 한국 갔다 갔을 만큼 한국 기독교계, 한국 보수 진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날 와서도 한국의 이제 그 이 약간 윤석열이라든가 보수 진영이 좀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그 말을 해서 아마 그렇게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위대한 전설 찰리 커크가 죽었다라고 말했고 심지어 그 3일 동안 미국 그 정부의 그 조기를 개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찰리 커크가 이제 31살인데 이 사람이 사실 미국 보수의 그 이제 이데올로그 같은 역할을 했고 이 사람이 트럼프 재선에 지대한 공헌을 했죠. 그래서 놀랍게도 트럼프 첫 임기 동안 백악관을 100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을 처음 발탁하고 지지한 사람도 이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인 거 맞는데 사실은 엄청난 그 이 혐오 발언과 그다음에 뭐 그 논쟁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번에 그 피살 당할 때 그 순간을 보면 이분은 이 사람은 이제 그 굉장히 극우 인사긴 하지만 논쟁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날도 이제 얼마인지 비판을 정면 돌파하면서 토론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트랜스젠더가 이 총기 난사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주장을 이 사람이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 질문자가 공격적으로 지난 10년간 미국 내 총기 난사범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젠더가 총기 난사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려고 몇 명인지 아냐고 물었더니 사실 이게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던 순간에 총격 이야기를 하던 순간에 총을 맞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날 이 질문자가 총격이란 말을 신호를 줘서 뭐 이렇게 마침 총을 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했었지만 그건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제 이 사람이 미국 안에서도 그렇게 이 논쟁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극우 인사긴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뭐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 미국 안에서 이런 이제 극우 인사가 죽은 것 때문에 서로 진영 간 대립이 또 극도로 치닫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셔도 좋고요.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에즈라 클라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커크가 믿었던 많은 것들을 싫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커크는 옳은 방식으로 정치를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화를 했다. 대화를 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 대화를 했고 논쟁을 즐겼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효과적인 설득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보수 진영의 그 극우 망언을 퍼뜨린 사람이지만 계속 논쟁을 했고 자기 방식으로 사람들이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조심할 부분은 두 가지라는 거죠. 커크의 죽음을 그의 견해 때문이라고 간주하는 것. 그러니까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으로 말해서 안 된다라는 게 명확하게. 이건 누구든 마찬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죽음을 계기로 또 이 좌파에 대한 공격으로 가는 것도 안 된다. 이 정치적 폭력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전염이 되죠. 이런 실제로 그 1년 전에 트럼프가 총알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재명 그 당대표 시절에 또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치는 전쟁이 아니라 논쟁이어야 하고 총알이 아니라 말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사건의 교훈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어제 그 미국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커크를 이 음해하는 외국인들은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했어요. 아마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방송에 커크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백악관에서 모니터링 했다가 제가 미국에 들어가려 할 때 입국 제한을 당할지도 모르죠. 지금 세계가 그런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이 건을 우리가 이 진영의 대립이나 갈등과 혐오와 분노가 아니라 이런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설령 에즈라 쿼크라고 하더라도 이런 극우적인 망언을 한 사람이라도 논쟁을 풀어야 된다라는 게 이 사건의 중요한 교훈 같습니다. 우리 프랑스의 한 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당신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그러나 당신 생각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네.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서로 양립하고 네. 논쟁하고 네. 그러나 서로를 죽이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네. 해야 되겠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